한글을 공용어로 지정하겠다. 이 선언 하나로 전 세계 언어학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한국어가 세계 5대 언어 반열에 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한글을 공용어로 검토하겠다는 공식 선언까지 나왔는데요.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한글이 선택된 이유는 단순한 한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절반, 디지털 AI 환경에서의 효율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읽고 쓰는 언어라며 한글의 과학성에 놀라고 있는데요. 과연 한글은 왜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의 언어가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베이징 국무원 제3회의실 27명의 전략 분석관들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가운데 72페이지짜리 긴급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표지에 찍힌 빨간 도장 3개가 이 문서의 등급을 말해주고 있었죠. 보고서 제목을 읽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지형 변화와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저는 15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해왔어요. 미국 달러 패권, 유럽 통합 전략, 중동 에너지 질서. 그런데 언어를 국가 안보 사안으로 다루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특정 언어 하나가 이렇게 긴급하게 다뤄지는 건 본 적이 없었죠. 주임 연구원 장칭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첫 슬라이드에 지도 하나가 떴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예상 밖의 지점들. 런던, 파리, 뉴욕, 시드니. 장칭이 말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증가율이 지난 3년간 연평균 47%를 기록했다고요. 단순 증가가 아니라 폭발적 확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보고서를 넘겼어요. 3페이지 동남아시아 섹션. 미얀마에서 한국어 학원 수가 2019년 12곳에서 2024년 340곳으로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더 심각했죠. 대학 한국어 전공 경쟁률이 1대 15를 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류 때문 아니냐고요. 장칭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류는 2010년대 현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이고 드라마나 음악 소비와 언어 학습은 별개 영역이라고 설명했죠. 실제로 한류 콘텐츠 소비량과 한국어 학습률의 상관관계는 0.34에 불과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9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중앙아시아 파트였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 정원이 3년 만에 8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더 놀라웠죠. 국립대학 7곳에서 동시에 한국어 학과가 신설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8페이지로 건너뛰었어요. 서구권 데이터. 영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2020년 대비 230% 증가했다는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더 극적이었죠. 한국어가 AP 시험 과목으로 정식 채택됐고 수강생 수가 프랑스어를 추월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장칭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화면을 채웠어요.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학습자 수. 빨간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완만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기울기가 달라졌죠. 2022년, 2023년, 2024년. 선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왜 갑자기 2021년부터냐고요. 장칭이 대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한국 정부와 민간이 그 기회를 정확히 포착했다고요. 세종학당, 온라인 강좌, 유튜브 채널. 물리적 거리가 무의미해진 순간 한국어가 전 세계로 동시에 퍼져나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실 안 사람들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통계 보고가 아니었어요.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왜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인가? 저는 24페이지를 폈습니다. 언어 선택 동기 조사 섹션이었어요. 미얀마 응답자 340명 중 78%가 취업 기회 확대를 선택 이유로 꼽았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 진출 가능성 82%. 몽골은 제3국 이민 경로 67%. 패턴이 보였어요. 이들은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어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생존 전략이 되고 있었어요. 장칭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어 학습자 추이 그래프였어요. 파란 선이 2015년까지는 상승했지만 이후 정체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오히려 하락세였죠.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감소폭이 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인식 비교 챕터.
베트남 대학생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중국어에 대한 인식 필수적이지만 강제적이다 73%. 한국어에 대한 인식 선택 가능한 미래다 81%. 저는 볼펜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호감도 차이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관계 구조의 차이였죠. 중국어는 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우는 언어. 한국어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선택하는 언어. 같은 외국어였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칭이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목은 언어 영향력 지수 변화였습니다. 2015년과 2024년을 비교한 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어 영향력 지수가 82에서 71로 하락했어요. 같은 기간 한국어는 34에서 58로 상승했죠. 11포인트 하락, 24포인트 상승.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더 무거웠어요.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언어 영향력이 단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회의실 앞쪽에서 부주임 왕밍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장칭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연간 예산이 약 1억 달러 수준이라고 대답했죠. 중국 공자학원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덧붙였어요. 왕밍이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밀리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 확산은 문화현상이 아닌 지정학적 선택의 결과로 판단됨. 두 번째 문장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어 중심 언어 질서에 대한 구조적 이탈 가능성 존재. 세 번째 문장에서 저는 손을 멈췄어요. 72시간 내 고위급 검토 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죠. 장칭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빨간 글씨 한 줄. 현장 검증 즉시 착수 권고.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언어가 중국 영향력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는 분명했죠. 지도 위 붉은 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도심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 넓은 도로, 오가는 차들. 이 거대한 도시가, 이 강력한 나라가 5천만 인구의 반도 국가 언어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한국은 언어를 무기로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언어를 출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했죠. 강요하지 않았어요. 필요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저녁 7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국무원 사무처였습니다. 내일 오전 긴급 후속회의가 소집됐다는 통보였죠. 안건은 하나. 한국어 확산 현장 조사단 구성 및 파견.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탁했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수백만 명이 한글 자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24개의 기호. 그 단순한 조합이 지금 세계 언어 지형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얀마의 20살 청년. 베트남의 대학생. 몽골의 젊은 여성. 그들이 왜 한국어를 선택했는지 직접 가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화 현상인지 아니면 질서 변화의 시작인지 판단해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양곤까지 7시간. 첫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중국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영향력을 행사해온 나라. 미얀마.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형제국 국민들이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선택하는지. 양곤 국제공항 입국장. 습도 78%의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공항 안에서도 땀이 났어요. 제 앞에 입국 심사대가 12개 열려 있었지만 중국 여권을 든 승객들 줄만 유독 느리게 움직였죠. 심사관이 제 여권을 펼쳤습니다.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도장을 찍는 손길도 기계적이었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처리. 그게 이곳에서 중국인이 받는 첫 인사였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몰려들었어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답했죠.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고 나머지도 곧 흩어졌어요. 제 옆에 선 현지 가이드 땅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어 쓰지 말라고요. 여기선 영어가 낫다고 덧붙였죠. 저는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도심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금빛 파고다가 보였어요. 최다곤 파고다. 미얀마의 상징. 그 아래로 중국 자본이 들어간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땅쇠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이 도로도 중국 돈으로 깔았다고요. 저 건물도 저 다리도 전부 중국 기업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은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나열할 뿐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건물 3층. 군부와 가까운 경제인 7명이 모였어요. 회의실 벽에는 중국 미얀마 경제협력 현황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선들이 국경에서 양곤까지 뻗어 있었죠. 회의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중국 투자 감사 인사, 양국 우호 강조, 앞으로의 협력 약속. 45분 동안 단 한 명도 불편한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경직됐어요.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말했죠. 드라마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게 중국어 수요에 영향을 주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차를 마셨고 또 누군가 서류를 넘겼어요. 대답은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땅수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만나야 한다고요. 저녁 6시. 양곤 시내 한복판, 보조개 거리. 좁은 골목 양쪽으로 학원 간판들이 빼곡했어요.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 일본어 학원. 그리고 유독 밝은 조명의 한국어 학원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50m 안에 한국어 학원이 5개 보였어요. 간판마다 태극기와 한글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가장 큰 학원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건물 전체가 학원이었어요. 1층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학생들, 책을 든 청년들. 리셉션 직원이 미얀마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답했죠. 중국에서 온 연구원이라고 한국어 교육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어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원장을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5분 뒤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이름은 수수. 미얀마 국립대 한국어과 졸업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수수가 2층 교실로 안내했어요. 복도 양쪽으로 교실 6개가 있었습니다. 문마다 작은 창이 달려 있어서 안이 보였어요. 모든 교실이 꽉 차 있었죠. 한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20명쯤 앉아 있었어요. 칠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따라 읽고 있었죠. 수수가 말했어요. 지금 오후 7시 반 초급반이라고요. 이 시간대가 가장 인기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 끝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등록생이 몇 명이냐고요. 수수가 대답했어요. 이 학원만 480명이라고요. 작년 이맘때는 29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7개월 만에 190명 증가. 왜 이렇게 늘었냐고 물었어요. 수수가 3층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들어보라고요. 3층은 상담실과 휴게실이었어요. 소파 몇 개와 테이블, 커피 머신이 있었습니다. 책장에 한국 교재들이 꽂혀 있었죠. 2명의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수수가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가 늘고 있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월급이 다르다고 덧붙였죠. 현지 기업은 월 200달러, 중국 기업은 250달러, 한국 기업은 40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중국 기업은 계약 기간이 짧고 연장이 불확실하다고요. 한국 기업은 2년 계약에 성과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죠. 조민코가 끼어들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조민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대우. 한국 기업은 미얀마 직원을 사람처럼 대한다고요. 중국 기업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수가 차를 가져왔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죠. 조민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형이 중국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요. 하루 12시간 노동에 잔업수당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줬다고요. 6개월 일하고 임금 체불당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조민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고요. 한국어 잘하면 선택권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민툰이 덧붙였어요. 중국어 잘하면 중국 공사장밖에 갈 데 없다고요. 한국어 잘하면 제조업체, 물류회사, 심지어 한국 본사로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물어볼 게 없었어요. 아니, 물어봐야 할 게 너무 많았지만 물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수가 1층까지 배웅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습니다.
중국어 학원은 요즘 어떠냐고요? 수수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50m 떨어진 건물. 2층에 중국어 학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작년에 문 닫았다고 수수가 말했습니다. 학생이 안 모였다고요. 저는 학원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오토바이, 차, 사람들. 그 속에서 한국어 학원 불빛만 유독 밝았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통신사 광고판이 보였어요. 중국 은행 간판도 있었습니다. 중국 식당, 중국 상점. 이 도시 곳곳에 중국 흔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내용을 정리했어요. 민툰의 말, 조민코의 말, 예예몬의 말. 타이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중국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중국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죠. 중국어는 거래 언어. 한국어는 가능성의 언어. 같은 외국어였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양곤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깜빡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 누군가 한글을 쓰고 있을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베이징 본부였습니다. 내일 군부 인사 면담 일정이 잡혔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메모장을 폈어요. 오늘 들은 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적었습니다. 중국어 잘하면 빚진 공사장으로 가고 한국어 잘하면 계약서가 바뀝니다. 조민코가 한 말이었어요.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 공식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군부 인사를 만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중국과의 우호, 협력의 중요성, 양국 관계의 미래. 하지만 그건 위층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거리에선 이미 다른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네피도 정부청사 3호관 회의실이었습니다. 양곤에서 차로 5시간 거리. 미얀마 수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8차선 도로에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 사이로 바람만 불었죠. 회의실 테이블은 20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단 5명. 미얀마 상무부 차관, 투자청 국장, 그리고 군복 입은 2명의 장성. 저를 포함해 중국 측 2명.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관심에 감사한다고요. 양국 관계는 형제 이상이라고 말했어요. 피로 맺어진 우정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의상 미소를 지었어요. 투자청 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국, 미얀마 경제협력 현황 보고서였어요. 페이지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총 투자액 180억 달러. 프로젝트 개수 47개. 고용 인원 8만 3천 명. 국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요. 윈난성에서 만달레이를 거쳐 양곤까지 이어지는 루트라고 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송유관이 동시에 건설된다고 덧붙였죠. 저는 자료를 넘겼어요. 지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남서부에서 미얀마를 관통해 인도양까지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 루트가 완성되면 미얀마는 아시아 물류 중심지가 될 거라고요. 중국도 말라카 해협을 우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미얀마는 단순한 우방이 아니었어요. 인도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육로였죠. 말라카 해협은 미국 해군이 통제하는 병목 지점. 전쟁이 나면 봉쇄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얀마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짜오퓨 항구 개발, 송유관 건설, 경제특구 조성. 전부 전략적 투자였죠. 회의는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수치 나열, 미래 전망, 상호 협력 다짐. 듣기 좋은 말들 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군장성 한 명이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담배를 꺼내며 물었어요. 어제 양국에서 뭘 봤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을 방문했다고요. 장성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헛된 꿈을 꾼다고 했죠. 왜 헛되냐고 물었어요. 장성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몇백 명 고용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어요. 중국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강조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몇백 명이라도 그들에게는 전부일 수 있다고요. 네피도를 떠나 다시 양곤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짜오퓨. 미얀마 서부 해안 도시. 차로 7시간이 걸렸습니다.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 도착한 곳. 뱅골만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항구 공사 현장은 거대했습니다. 크레인이 10대 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고
트럭들이 분주히 오갔죠. 현장 사무실에서 중국 측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50대 남성, 이름은 장밍. 이 프로젝트에 5년째 상주 중이라고 했어요. 장밍이 헬멧을 건네며 현장을 안내했습니다. 장밍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완공되면 연간 750만 톤 처리 가능하다고요. 윈난성까지 송유관으로 직통이라고 강조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인이었어요. 미얀마 현지인은 단순 노무직분이었죠. 장밍에게 물었습니다. 현지 고용은 얼마나 되냐고요. 장밍이 손가락으로 계산했어요. 전체 인력 2,000명 중 현지인이 600명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기술직은 대부분 중국에서 데려왔다고 덧붙였죠. 기술 수준 차이라고요. 가르칠 시간도 없고 가르쳐봤자 금방 그만둔다고 말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장밍이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현지인들 불만이 많다고요. 임금 적다, 대우 나쁘다, 안전 문제 있다. 매일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개선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장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사 방침이라고요.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뱅골만 바다가 잔잔했어요. 저 바다 건너편이 인도, 그 너머가 중동. 중국은 이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 사람들 마음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짜오큐를 떠나 양곤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땅쇠가 전화했습니다. 내일 일정이 있다고요.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 방문이라고 했어요. 한국정부 산하개발협력기관이라고요. 미얀마에서 교육, 보건, 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한다고 덧붙였죠.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땅쇠가 잠시 확인하더니 답했습니다. 연간 예산 약 800만 달러. 중국 투자의 0.04% 수준이라고 했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0.04%.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울까요? 다음 날 오전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양곤 시내 중심가 3층짜리 건물. 중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어요. 1층 로비에서 담당자를 기다렸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학교 건축 현장, 학생들 수업 모습, 직업훈련 장면.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은 단출했습니다. 책상 5개, 서류 캐비닛, 회의 테이블. 직원도 7명뿐이었어요. 김수진이 프로젝트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양곤 외곽에 직업훈련원 2곳 운영 중. 만달레이의 한국어 교육센터. 네피도의 IT 교육센터. 총 수혜자 연간 2,000명 정도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2,000명이면 너무 적지 않냐고요.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는 적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질이라고 말했죠. 훈련생들 취업률이 87%라고요. 그것도 정규직으로요. 평균 임금이 현지 평균보다 40%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 기술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직무능력, 안전교육, 노동법. 6개월 과정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었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료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국 기업, 현지 한국계 기업과 연결한다고요. 일종의 매칭 시스템이라고 했죠. 저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중국은 항구를 짓고 도로를 깔고 송유관을 매설했어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한국은 교실을 만들고 컴퓨터를 놓고 선생을 보냈습니다. 수백만 달러만 썼어요. 규모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선택은 달랐죠. 김수진이 차를 내왔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미얀마 정부 반응은 어떠냐고요. 김수진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호의적이라고요.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치적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요. 중국과 다른 점이 뭐냐고 물었어요. 김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은 필요를 만든다고요. 우리는 선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사무소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양곤 거리가 지나갔어요. 중국 건설 현장, 중국은행, 중국통신사. 도시 곳곳에 중국 자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 손에는 한국어 교재가 들려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타이핑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김수진이 한 말. 중국은 필요를 만들고 한국은 선택을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 생각을 덧붙였어요. 중국은 송유관부터 깔았습니다. 항구를 만들고 도로를 뚫고 철도를 놓았어요. 미얀마가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학교부터 세웠습니다. 교육원을 만들고 선생을 보내고 기회를 줬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했죠. 같은 투자였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중국은 땅을 연결했어요. 한국은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중국은 물자를 운반했어요. 한국은 가능성을 전달했습니다. 결과도 달랐습니다. 중국 투자는 수치로 남았어요. 180억 달러, 47개 프로젝트, 8만 명 고용. 한국 투자는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청년, 한국 기업에 지원하는 사람,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어둠 속 어딘가 누군가는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을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요. 핸드폰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 오전 베트남행 비행기 시간이었어요. 미얀마에서 확인한 패턴이 다른 나라에서도 반복되는지 봐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가장 복잡한 관계를 가진 나라. 베트남에서요.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미얀마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긴장됐죠. 현지 조사원 레투이가 공항에서 저를 맞았어요. 30대 중반 베트남 여성. 차에 타자마자 물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뭘 보고 싶으냐고요.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알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레투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바다를 봐야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남중국해로 향했습니다. 다낭에서 차로 3시간. 꽝흥아이성 어촌마을. 좁은 해안가에 어선 100여 척이 정박해 있었어요. 선착장에 어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어구를 정리하고 담배를 피웠죠. 레투이가 한 노인에게 다가가 베트남어로 말을 걸었어요. 노인 이름은 점반탄. 50년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점반탄이 바다를 가리켰어요. 저 너머가 파라셀 군도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황사군도라고 부른다고 덧붙였죠. 중국 이름은 시사군도. 중국이 점령한 섬들이었어요. 점반탄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일이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선을 몰고 조업 나갔다고 했어요. 파라셀 인근 해역. 대대로 고기 잡던 곳이었죠. 그런데 중국 해경선이 나타났습니다. 확성기로 경고가 울렸어요. 중국 영해라고. 즉시 떠나라고. 아들은 항의했습니다. 우리 바다라고 외쳤죠. 중국 해경이 방수포를 쐈어요. 어선 엔진이 멈췄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올라와 어구를 바다에 던졌어요. 잡은 고기도 전부 버렸죠. 아들은 일주일 억류됐습니다. 벌금 5,000달러. 어선 한 척 값이었어요. 점반탄이 눈을 붉혔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 거라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고기 잡던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젠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부가 끼어들었어요. 응우 옌득타잉이 말했어요. 큰아들이 작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어업으로는 미래가 없고 중국이 바다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육지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죠. 그래서 한국어냐고 물었어요. 응우 옌득타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낭에 한국 공장이 많다고요. 한국어 하면 취직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중국 공장도 많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응우 옌득타잉 표정이 굳었어요. 중국 회사에는 안 보낸다고요. 바다에서 당한 걸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착장을 걸었어요. 어선마다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었죠. 새 어선을 살 돈이 없다고 했어요. 중국 해경 때문에 조업 범위가 줄었다고요. 한 젊은 어부가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국어 학습 앱이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공부한다고요. 6개월째라고 했습니다. 왜 배우냐고 물었어요. 레스원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이 일은 끝났다고요. 중국이 섬을 빼앗고 바다를 막고 어부를 쫓아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육지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낭 한국 공장에 지원할 거라고요. 중국 공장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레스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간다고요. 바다에서 우리를 쫓아낸 나라라고 강조했죠. 다낭으로 돌아와 한국기업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리엔찌에우 공단. 한국 섬유, 전자, 기계업체 30여 개가 입주해 있었어요. 레투이가 한 섬유 공장을 안내했습니다. 공장 안은 분주했어요. 재봉틀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직원 20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쩐티마이를 만났어요. 35세, 한국어 전공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쩐티마이가 설명했어요. 직원 절반이 해안 지역 출신이라고요. 어촌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어부들이 공장에 오냐고 물었어요. 쩐티마이가 답했습니다. 어업이 무너졌다고요. 남중국해 분쟁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도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쩐티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 주 2회 한국어 수업을 연다고요. 자발적 참여인데 출석률이 80%라고 덧붙였죠. 왜 그렇게 높으냐고 물었어요.
쩐티마이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잘하면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다고요. 임금도 오른다고 했어요. 한 직원을 만났습니다. 팜티후엔. 29세. 3년 전까지 어부 딸이었다고 했어요. 팜티후엔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해경에 3번 억류당했다고요. 어구를 빼앗기고 벌금 내고 빚만 늘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육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공장 들어오고 지금은 반장이라고 덧붙였죠. 중국 공장은 생각 안 했냐고 물었어요. 팜티후엔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바다를 뺏었다고요. 그 나라 회사에 갈 순 없다고 강조했어요. 저녁에 하노이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오늘을 정리했어요. 노트북을 켰지만 타이핑이 잘 안 됐습니다. 남중국해. 중국은 섬을 점령하고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세웠어요. 베트남 어선을 쫓아내고 어부를 억류하고 어구를 파괴했습니다. 베트남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군사력 차이가 컸죠. 그래서 베트남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대나무 외교. 휘대 꺾이지 않기. 중국과 거래하되 의존하지 않기. 미국, 일본, 한국과 관계 강화하기. 그 과정에서 한국어가 선택됐어요. 중국에 맞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 보고 살 순 없었어요. 출구가 필요했죠. 한국어는 그 출구였습니다. 바다를 빼앗긴 어부의 아들이 한국어를 배웠어요. 공장에 들어가 반장이 됐습니다. 중국이 닫은 문을 한국어로 다른 문을 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이 야경 너머 어딘가 남중국해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중국 해경선이 순찰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수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중국어는 거래용. 어쩔 수 없이 배우는 언어. 한국어는 커리어용. 미래를 위해 선택하는 언어. 레투이가 했던 말을 다시 적었습니다. 중국은 가깝지만 편하지 않아요. 한국은 멀지만 안전해요. 핸드폰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 몽골행 비행기였어요. 베트남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도 정치적으로 복잡하면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 그럼 지리적으로도 도망칠 곳 없는 나라 몽골은 어떨까요? 칭기스칸 국제공항. 울란바토르 현지 시각 오후 4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 매서웠어요. 12월 몽골 기온은 영하 18도.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현지 가이드바트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 몽골 남성. 차에 타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디부터 보고 싶으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중국 국경 지역을 보고 싶다고요. 바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 거기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몽골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고 싶다고요. 바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자민, 우두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14시간. 고비 사막을 가로질러 중국 국경 마을 자민, 우두에 도착했어요. 마을 입구에 거대한 세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트럭이 수백 대 줄 서 있었어요. 전부 중국으로 가거나 중국에서 온 차량들이었죠. 세관 앞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가득했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한 운전사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름은 바트 바야르. 45세. 20년째 이 길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바트 바야르가 설명했어요. 하루 평균 트럭 800대가 국경을 넘는다고요. 몽골에서 석탄, 구리, 형석을 싣고 중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생필품, 기계, 건자재를 싣고 몽골로 온다고 덧붙였죠. 중국 없으면 몽골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바트 바야르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못 산다고요.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바트 바야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정한다고요. 몽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세관 건물로 갔습니다. 2층 관측대에서 국경을 내려다봤어요. 철조망 너머 중국 얼렌하우터 마을이 보였습니다. 몽골 쪽보다 10배는 컸어요. 고층 건물, 공장, 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세관 직원 에르덴바트를 만났습니다. 38세. 이곳에서 12년째 근무 중이라고 했어요. 에르덴바트가 설명했습니다.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95%가 중국 관련이라고요. 몽골 경제가 중국에 완전히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냐고 물었어요. 에르덴바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몽골을 가리켰어요. 위는 러시아, 아래는 중국.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로 수출은 안 되냐고 물었어요. 에르덴바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 경제도 어렵다고요. 게다가 러시아는 몽골 자원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에르덴바트가 답했어요. 중국에 팔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덧붙였죠.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에르덴바트가 설명했습니다. 제3의 이웃 전략이라고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나라들과 관계를 만든다고 했어요. 어떤 나라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에르덴바트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물리적으론 멀지만 전략적으론 가까운 나라들이라고 말했죠. 울란바토르로 돌아와 오유톨고이 광산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수도에서 남쪽으로 550km.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이었어요. 광산 입구에서 한국계 협력업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진수. 30대 후반, 5년째 몽골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최진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광산은 몽골 GDP의 30%를 차지한다고요. 생산된 구리는 전부 중국으로 간다고 덧붙였죠.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최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광산 운영은 다국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캐나다, 호주,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고 설명했죠. 왜 다국적으로 하냐고 물었습니다. 최진수가 답했어요. 중국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고요. 몽골 정부가 의도적으로 여러 나라를 끌어들인다고 설명했죠. 광산 사무실에서 몽골인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엔지니어 바트볼드.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바트볼드가 답했어요. 울란바토르 한국문화원에서 3년 배웠다고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고 시작했다고 덧붙였죠. 중국 기업은 생각 안 했냐고 물었어요. 바트볼드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몽골인을 관리자로 안 쓴다고요. 한국 기업은 능력 있으면 승진한다고 강조했어요. 회계 담당 오트곤도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25세 여성이었어요. 왜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오트곤이 답했어요. 중국어는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힌다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오트곤이 설명했습니다. 수출도 중국, 수입도 중국, 관광객도 중국. 온통 중국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어는 중국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덧붙였죠. 저녁에 울란바토르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바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바트가 말했습니다. 몽골은 갇혀있다고요. 어떻게 갇혔냐고 물었어요. 바트가 설명했어요. 지리적으로 갇혔다고요. 바다가 없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갇혔다고 덧붙였어요.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가고 수입의 70%가 중국에서 온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바트가 답했어요. 작은 창을 만든다고요. 무슨 창이냐고 물었어요. 바트가 설명했습니다. 언어 창구라고요.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말고 다른 언어를 배워서 다른 나라와 연결될 통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냐고 물었습니다. 바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고요. 중국처럼 억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강조했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몽골의 절박함이 보였어요. 국경세관에서 본 트럭 행렬. 광산에서 본 중국 의존도. 전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수출 90%, 수입 70%. 몽골은 중국 없이 하루도 못 삽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려는 몸부림. 중국만 보고 살지 않으려는 전략. 한국어는 그들에게 출구였습니다. 오트곤이 했던 말을 다시 적었어요. 중국어는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혀요. 한국어는 중국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 야경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서 누군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중국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핸드폰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 중앙아시아행 비행기였어요. 몽골에서 확인한 패턴이 더 먼 곳에서도 반복될까요? 알마티 국제공항. 카자흐스탄 현지 시각 오전 11시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눈이 쌓여 있었어요. 12월 중앙아시아는 추웠지만 공기는 맑았습니다. 현지 가이드 아이굴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초반 카자흐 여성. 차에 타자마자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냐고요. 아이굴이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고려인이라고요. 고려인이 뭐냐고 물었어요. 아이굴이 설명했습니다. 1937년 소련이 연해주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요. 할머니도 그때 왔다고 말했어요. 첫 목적지는 우슈토베였습니다. 알마티에서 차로 4시간. 작은 마을이었어요. 인구 3만 명. 그중 절반이 고려인이라고 아이굴이 말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표지판이 서 있었어요. 러시아어, 카자흐어, 그리고 한글. 우슈토베 고려인 마을. 중앙광장에 작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고려인 역사박물관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관장 김알렉산드르가 저를 맞았습니다. 70대 초반 3세대 고려인이라고 했어요. 김알렉산드르가 전시실을 안내했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37년 강제 이주 장면, 화물열차, 황량한 벌판. 김알렉산드르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17만 명이 기차에 실려왔다고요. 한 달간 이동했다고 했어요. 수천 명이 죽었다고 덧붙였죠.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벌판에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 겨울이었어요. 김알렉산드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해 겨울에 3만 명이 죽었다고요. 추위와 굶주림 때문이라고 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집단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벼농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어요. 김알렉산드르가 답했습니다. 한국인은 쌀 없이 못 산다고요. 불가능해도 해냈다고 말했어요. 전시실 구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한글 교과서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1940년대, 1950년대 책들. 김알렉산드르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한글 학교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1950년대 스탈린 시대에 폐쇄됐다고 했어요. 한국어 사용이 금지됐다고 덧붙였죠. 그럼 언어가 사라졌냐고 물었어요. 김알렉산드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세대부터 러시아어만 쓰게 됐다고요. 한국어는 집에서 조금씩만 남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김알렉산드르가 웃었어요.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찾는다고 강조했죠. 왜 다시 배우냐고 물었어요. 김알렉산드르가 답했습니다. 정체성도 있지만 현실적 이유가 더 크다고요. 한국 기업, 한국 유학, 한국 비자. 한국어가 있어야 기회가 온다고 설명했어요. 마을 한국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 1층은 교실, 2층은 도서관이었어요. 선생님 박미라를 만났습니다. 45세 고려인 4세. 한국에서 2년 살다 왔다고 했어요. 박미라가 교실을 보여줬습니다. 학생 20명이 앉아 있었어요. 절반은 고려인, 절반은 카자흐인이었습니다. 칠판에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 갑니다. 박미라가 학생들에게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소리내 읽었어요. 수업 후 학생 몇 명과 이야기했습니다. 고려인 청년 김세르게이. 22세.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어요. 김세르게이가 답했습니다. 한국 가고 싶다고요. 할아버지 나라라고 말했어요. 카자흐인 여학생 아이자나도 있었습니다. 왜 배우냐고 물었어요. 아이자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가 카자흐어랑 비슷하다고요. 배우기 쉽다고 강조했죠.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박미라가 칠판에 예문을 썼습니다. 한국어 나는 학교에 간다. 카자흐어, 맨미터이 KTPK 바로미터와 IN. 문장 구조가 똑같았어요.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순서. 박미라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와 카자흐어는 알타이 어족이라고요. 문법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게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박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러시아어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배우는데 2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는 6개월이면 기초를 뗀다고 강조했죠. 타슈켄트로 이동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였어요. 비행기로 2시간. 타슈켄트 외곽에 더 큰 고려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한밭. 인구 8,000명 전부 고려인이었어요. 마을 중심에 한국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3층 건물. 1층은 박물관, 2층은 교육실, 3층은 공연장이었어요. 센터장 박빅토르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 2세대 고려인이라고 했어요. 박빅토르가 마을을 안내했습니다.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한국식당, 고려상회, 서울슈퍼. 박빅토르가 설명했습니다. 이 마을은 1937년 강제 이주민들이 만들었다고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벌판에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죠.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박빅토르가 답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다고요. 한국으로, 러시아로, 도시로. 마을 인구가 줄고 있다고 덧붙였죠. 왜 한국으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박빅토르가 설명했어요. 재외동포 비자 때문이라고요. 한국어 시험 통과하면 취업 비자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어요. 박빅토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청년 절반이 한국어 공부 중이라고요. 센터 2층 교실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학생 30명. 나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이름은 최안드레이. 28세.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최안드레이가 답했어요.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고요. 여기선 미래가 없다고 말했어요. 러시아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최안드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러시아는 차별한다고요. 한국은 동포로 본다고 강조했죠. 중국은 생각 안 하냐고 물었어요.
최안드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중국어는 어렵고 한국어가 훨씬 쉽다고 했어요. 옆에 있던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우즈베크어랑 한국어가 비슷하다고요. 어순이 같다고 강조했어요. 타슈켄트 시내로 돌아와 국립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어학과 교수 파리다를 만났어요. 40대 초반 서울대 박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파리다가 설명했습니다. 우즈베크어와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이라고요. 몽골어, 터키어, 카자흐어도 같은 계열이라고 덧붙였죠. 그게 왜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파리다가 답했습니다. 끊겼던 언어의 연결이라고요. 수천 년 전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언어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지금 다시 만나고 있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쉽냐고 물었습니다. 파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러시아어보다 3배 빠르다고요. 중국어보다 5배 빠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중앙아시아의 특수성이 보였어요. 고려인들은 언어를 잃었습니다. 강제 이주, 한글 금지, 러시아어 강요. 3세대가 지나며 한국어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체성 회복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기회였어요. 한국 취업, 한국 유학, 재외동포 비자. 그리고 알타이 언어라는 연결고리.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몽골어. 한국어와 문법이 비슷했어요. 배우기 쉬웠습니다. 끊겼던 언어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파리다가 했던 말을 다시 적었습니다. 러시아어는 과거고 중국어는 거래입니다. 한국어는 다음 단계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타슈켄트 야경이 고요했어요. 이곳은 서울에서 5,000km 떨어진 곳. 하지만 언어는 연결돼 있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 런던행 비행기였어요. 중앙아시아에서 확인한 패턴이 서구권에서도 나타날까요? 영어 본산에서 한국어가 확산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런던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현지 시각 오후 5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탔어요. 피카딜리 라인. 창밖으로 런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건물, 붉은 벽돌, 좁은 거리. 영어 본산이었죠. 킹스크로스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주변을 걸었어요. 카페, 서점, 식당. 그리고 한 블록 안에 한국 상점이 3곳 보였습니다. 한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어요. 서울마트라는 간판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라면, 김치, 고추장, 소주. 진열대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손님 절반이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계산대에 줄을 섰습니다. 제 앞 젊은 백인 여성이 장바구니에 라면 10개를 담고 있었어요. 계산할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국인 아닌 손님이 많으냐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반 넘는다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죠. 왜 오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좋아서라고요. 슈퍼마켓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한국식 카페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20대 젊은이들. 절반 이상이 현지인이었어요. 빈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여성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한국어로, 한 명은 영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시냐고요. 영국인 여성이 환하게 웃었어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원생이라고 했습니다.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2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지금 중급 수준이라고 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한국 사회가 궁금해서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때문에 관심 생겼다고요. 하지만 보다 보니 궁금해졌다고 했어요. 저런 사회는 어떻게 돌아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언어를 배우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 배워야 진짜로 알 수 있다고요. 번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죠. 한국 가본 적 있냐고 물었어요. 에밀리가 답했습니다. 작년에 2주 다녀왔다고요. 서울, 부산, 제주도. 혼자 여행했다고 덧붙였죠.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눈을 빛냈어요. 놀라웠다고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밤 12시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런던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런던은 밤에 조심해야 한다고요. 특히 여자 혼자는 위험하다고 말했죠. 다음 날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 학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한국학과가 있는 곳이었어요. 학과 사무실에서 리처드 교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 30년간 한국학을 연구했다고 했어요. 리처드 교수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수강생 통계였어요. 5년 만에 거의 3배였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냐고 물었어요. 리처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류 영향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학생들 동기가 변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답했어요. 예전엔 문화 관심이 대부분이었다고요. 드라마, 음악, 영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한국 사회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요. 교육 시스템, 의료제도, 사회 안전망. 그런 걸 공부하려 한다고 설명했죠. 학생들을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학생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학생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영국인이었어요.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이름은 제임스. 21세, 3학년. 왜 한국어를 전공했냐고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답했어요. 프랑스어는 시험 과목이라고요. 스페인어는 여행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는 다르다고 강조했죠. 한국어는 살아보고 싶은 곳의 언어라고요. 살아본다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1년이든 2년이든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이냐고 물었어요. 제임스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젊은이에게 기회가 있다고요. 능력 있으면 빨리 인정받는다고 말했어요. 영국은 너무 느리다고 덧붙였죠. 다른 학생 소피아도 끼어들었습니다. 자기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연구한다고요. 영국 국민건강보험과 비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 의료 시스템이냐고 물었어요. 한국은 의료비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고요. 영국은 국민건강보험 대기시간이 6개월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죠. 영국은 답답하다고요. 모든 게 느리고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한국은 다르다고 강조했죠. 빠르고 역동적이고 가능성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서구권의 특수성이 보였어요. 미얀마, 베트남, 몽골, 중앙아시아. 그곳에서 한국어는 생존 언어였습니다. 경제적 필요, 지정학적 선택, 역사적 연결. 하지만 런던은 달랐어요. 여기서 한국어는 선택의 언어였습니다. 강요도 없고 보조금도 없고 경제적 압박도 없었어요. 그런데 배웠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죠. 한국 사회가 궁금해서. 제임스가 말했어요. 살아보고 싶은 곳의 언어라고. 톰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능성이 보인다고. 클로이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이들은 한국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배웠어요. 에밀리가 했던 말을 다시 적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시험이고 독일어는 취업이에요. 한국어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야경이 고즈넉했어요. 영어 본산. 대영 제국의 수도. 세계 언어 질서의 중심. 그곳에서 한국어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아시아 현상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현상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 베이징 귀국 비행기였어요. 모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중국에 돌아가서 답해야 했습니다. 왜 한국어인가? 해시태그 8장.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현지 시각 오후 3시였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미얀마,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런던. 6나라를 돌아본 결과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국무원 청사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한 달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어요. 내일 오전 긴급보고 회의. 주제는 한 가지. 왜 한국어인가? 저녁 내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미얀마. 남중국해에서 어구를 빼앗긴 어부의 아들이 한국어를 배웠어요. 베트남. 바다를 잃은 청년들이 육지에서 한국 공장으로 갔습니다. 몽골. 중국 국경세관을 매일 보며 사는 사람들이 한국어로 창문을 뚫었어요.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로 언어를 잃은 고려인들이 다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런던. 경제적 필요도 없는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삶의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어는 생존의 언어였어요. 동시에 선택의 언어였습니다. 필요의 언어이자 가능성의 언어였죠. 그런데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글 자체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특성. 문자 구조.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됩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 24개 기호로 모든 소리를 표현했어요. 중국어는 한자 3000개를 알아야 기본 읽기가 가능합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동시에 배워야 했죠. 하지만 한글은 24개만 알면 됐어요. 카자흐스탄 학생 아이자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어는 3개월이면 기초를 뗀다고요. 두 번째 특성. 음소 문자.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일치합니다. 보는 대로 읽고 듣는 대로 쓰는 문자였어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달랐습니다. 같은 글자도 단어마다 다르게 읽혔죠. 중국어는 성조 4개를 구별해야 했어요. 한글은 명확했습니다. 기억은 기억, 니은은 느낌, 디귿은 다음. 보면 바로 소리가 났어요. 세 번째 특성. 결합 방식. 한글은 블록 단위로 조합됩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하나의 글자가 됐어요. 이 구조가 디지털 시대에 최적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인공지능 음성 인식 정확도. 한국어가 98.7%, 중국어는 87.3%, 영어는 89.1%였습니다. 왜 한국어가 가장 높았을까요? 음소와 문자가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기계가 소리를 문자로 변환하기 쉬웠습니다. 네 번째 특성. 효율성. 한글은 정보 밀도가 높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영어보다 30% 적은 글자로 표현했어요. 스마트폰 시대. 화면이 작았습니다. 글자가 적을수록 유리했죠. 런던에서 만난 톰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영어보다 읽기 쉽다고요. 다섯 번째 특성. 창제 원리. 한글은 1446년 창제됐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쓰게 하려고. 처음부터 배려의 문자였어요. 지배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자는 지배층 전유물이었어요. 배우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라틴 문자는 유럽 제국이 식민지에 강요한 문자였죠. 한글은 달랐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든 문자였어요.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이제 답이 보였어요. 한국어가 확산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층위가 겹쳐 있었어요. 첫 번째 층. 지정학.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미얀마, 베트남, 몽골. 이들에게 한국어는 탈출구였어요. 두 번째 층. 경제. 한국 기업이 실제로 더 나은 처우를 제공했습니다. 임금, 계약, 승진. 숫자로 증명됐어요. 세 번째 층. 문화. 한국 사회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안전, 효율, 공정. 특히 젊은이들에게요. 네 번째 층. 언어. 한글 자체가 배우기 쉬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돼 있었어요. 다섯 번째 층. 철학. 한국은 언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중국은 공자학원에 연간 10억 달러를 썼습니다. 한국 세종학당은 1억 달러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왜일까요? 중국은 언어를 지배수단으로 봤어요. 영향력 확장, 문화 침투, 우호 세력 양성. 한국은 언어를 연결도구로 봤습니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기회와 개인. 방향이 달랐어요. 중국은 밀어넣었습니다. 한국은 끌어당겼어요. 중국은 필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요당한 언어보다 스스로 선택한 언어를 배웠어요. 다음 날 오전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27명의 전략 분석관. 한 달 전 그 자리.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모두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어 세계화는 유행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주임 연구원 장칭이 물었습니다. 대책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답했어요. 대책은 없다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이건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요. 중국어 교육 예산을 늘려도 공자학원을 더 세워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소용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중국어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거래는 하지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선택의 언어였어요. 부주임 왕밍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이 탁했어요. 우리는 언어를 지배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언어가 스스로 선택받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어요. 접근이 달랐습니다. 철학이 달랐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그대로 떠 있었죠. 한국어 세계화는 유행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 미얀마 청년이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을 거예요. 베트남 공장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보고서를 쓰고 있을 겁니다. 몽골 광산 직원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할머니가 손녀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런던 카페에서 영국 청년이 한국어 교재를 펼치고 있을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4개의 기호. 570년 전 한 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선택받아서였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으로가 아니었어요. 매력으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세계화는 유행도 선전도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내린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언어 질서의 변화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요당한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은 한국어를 향하고 있습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명은 간단했습니다. 왜 한국어인가? 최종 보고서. 창밖 베이징 하늘은 여전히 탁했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 너머 어딘가 한글이 쓰이고 있었어요. 선택받은 문자로서.